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이고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살고 있는 곳은 대구이고요.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사연인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흔한 부부 갈등이나 이혼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결핍을 고백하려고 해요. 이 나이 먹도록 저는 누구에게도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얘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익명의 이 공간을 빌려 이렇게나마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제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의 딸뻘이거나 동생뻘쯤 되겠죠? 내 딸이나 동생이 살아온 얘기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10살 때 부모님이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돌아가시고 아빠는 다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 후유증으로 아빠는 그 후로 다리를 절게 되셨고요. 아빠는 돈을 벌어야 했기에 그때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집에는 거의 가끔만 들어오셨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노동 일을 전전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게 전부였고요. 그렇다 보니 아빠는 제게 늘 어렵고 먼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다지만 부모의 사랑과는 다른 법이죠. 그때는 저도 부모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힘든 할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점점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아빠가 가끔 집에 오신 날이면 제게 꼬깃하게 접은 10,000원 몇 장을 주셨는데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걸 할머니한테 드리곤 했습니다. 얼마나 햇볕에 그을렸는지 나무 토막 같은 아빠의 팔과 얼굴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아팠지만 왠지 모르게 아빠와는 따뜻한 대화가 힘들었어요. 밤에 잠든 척 할머니와 아빠의 대화를 들을 때는 슬퍼져서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경민이 많이 말랐네요. 먹고 싶다는 것 좀 사주고 그러세요. 생활비 모자라면 전화 주시고요. 저것이 입이 짧아 그렇지. 뭐 먹고 싶다는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니여. 해달라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그러고 다른 애처럼 투정 벌이는 것도 없으니 내가 마음이 아프지. 너는 계속 이리 떠들며 살 작정이냐?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이 몸으로 편한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나마 공사판이 돈이 되니 할 수 있는 한 해야죠. 어머니도 힘드시죠? 저 녀석 클 때까지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너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몸 생각도 하면서 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다 살자고 하는 짓 아니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걱정이나 하세요. 모자간에 오가는 메마른 대화를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다녀오시란 말을 꼭 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지만 깨어나면 아빠는 항상 떠난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걷어 키워주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물론 아빠가 생활비를 보내주셨지만 큰돈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맛있는 반찬과 좋은 옷 같은 건 당연히 포기하면서 살았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한 번도 사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는 가난하기도 가난할 뿐더러 학군 안 좋기로 소문이 난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 안에서도 저희는 무시당하는 쪽방촌이 즐비한 동네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허름하고 벌레가 나오는 집, 화장실이 떨어져 있는 집, 밤만 되면 무서워 이불을 뒤집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가난이라는 게 크게 와닿는 상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과 내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정도로만 인식했어요. 저는 친구도 잘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간 적도 없었고, 뭐랄까,
그냥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는 할머니 때문에 버티고 살았습니다. 아빠가 생활비를 보내주신 날이면 며칠간은 제가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키가 안 크고 마른 것이 늘 못 먹는 탓이라고 가슴 아파하셨고요. 지연아,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못 해주고 미안해. 할미 속 한 번 썩인 적도 없이 이렇게 커주니 너무 고맙다. 할머니는 제게 늘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맛있는 고기 반찬보다 할머니가 제 옆에 계시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할머니, 저는 맨날 김치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그래. 우리 이쁜 소녀 때문에 할미가 오래 살아야지. 저는 오직 할머니만을 의지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가고 사춘기가 오면서 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 편부 가정에 할머니와 단둘이 단칸방에 사는다. 그때부터 저도 가난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똑소리 나게는 못해도 학교를 빼먹거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 없이 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금도 받고 교복이나 헌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중학교를 잘 보내리라 결심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2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아직도 저의 트라우마가 되어 어른이 된 지금도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저의 부모를 원망하고 아빠를 더 미워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3 때 담임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이상하게 유독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딱히 말썽을 부리는 아이도 아니었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른 친구를 볼 때와는 다르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어요. 하루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제 번호가 끝번호여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수업 끝종이 울리기 전에 시험은 끝난 상태였고 그때 선생님께서 맨 뒤에 앉은 학생이 시험지를 걷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면 친구들 시험지를 차례차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친구가 이름을 안 썼다길래 잠깐 기다려달라더군요. 그 친구가 이름을 쓰는 동안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옆분단 친구들은 선생님께 모두 답안을 드린 상태였고 전 마지막으로 앞줄까지 모두 걷고 선생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안지를 두 손으로 책상에 올려놓자 갑자기 제 눈앞에서 별이 번쩍하는 겁니다. 바로 선생님이 손으로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뺨을 맞았고 저는 너무 놀라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짜증나게. 너 뭐 하느라 지금 걷어와? 그러면서 제가 걷어한 답안지를 제 머리 위로 던지고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도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 이게 뭐야? 시험지 다시 정리해서 가져와. 다 섞였으니까. 하며 소리를 지르길래 저는 앉아서 번호대로 시험지를 주우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너 뭐 하니? 왜 쳐울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 내려놓고 들어가. 하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울었습니다. 다음 시간 시험 과목을 풀면서 훌쩍거리며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뭔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 내가 가난해서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같이 가난한 아이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 왔는데 차마 할머니한테 학교 일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할머니 모르게 그날 집안일을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의 은근한 차별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서 가난한 게 짜증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학교에서 저를 미워하던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업을 하셨고, 한 번은 숙제 안 해온 사람 모두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숙제를 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교과서가 더러워질까봐 연습장에 풀이한 것도 같이 펼쳐놓았고요. 그런데 숙제 검사를 하던 선생님이 제 것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제 짝은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적었는데도 뭐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김지연, 복도로 나가. 네? 저 다 해왔는데요, 선생님. 나가라면 나가. 몰라서 묻니? 너 때문에 반 애들이 맞는 건 줄 알아. 알겠어? 선생님은 매를 드시면서 저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이 맞는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저 숙제 다 해왔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큰 소리로 말대꾸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손바닥을 펴라고 윽박지르더니 들고 있던 단소로 7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숙제를 해도 맞았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간다고 해도 맞았고, 책상줄 모두가 삐뚤빼뚤해도 저만 머리에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청소할 때도 늘 쓰레기 담당은 저였고요. 사실 그 선생님은 저한테만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같은 반에 저처럼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저렇게 차갑게 대하거나 트집을 잡고 차별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얼마나 잔인한 곳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가난한 저에 대한 차별과 냉대는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역시 가난한 데다 말없고 소심한 저를 은근히 따돌렸고, 중학교 시절 내내 저는 밥을 친구와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짝을 지어 붙어 다니는 또래 집단에 아무도 저를 끼워주는 친구는 없었어요. 저는 점심을 빵이나 우유로 혼자 때우거나 늘 혼자였고, 체육 시간에 피구 같은 게임을 하면 은근히 저만 공격하는 친구들 때문에 얼굴이 멍든 채 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3 때 저와 같은 짝이었던 친구는 저를 유독 괴롭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진을 찍고 익명번호로 사진을 퍼뜨린다고 협박해서 저한테 매일 1,000원, 2,000원을 갈취해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성적이 더 좋다는 이유로 시험 기간에 공부 못하게 하고 그 친구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제 교과서를 몰래 없애버리거나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선생님 눈을 피해 저를 협박했습니다. 야, 김지연, 너 쪽지 시험 볼 때 다 가리면 죽을 줄 알아? 너 엉덩이 깐 사진 전교생들이 다 알게 사진 퍼뜨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친구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제가 교복을 안 빨아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못생겼다고 놀리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급식 시간에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화장실에 가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선생님도 분명히 아셨는데 그냥 방관하셨어요. 그 당시 교내 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았는데 그 당시 상담 선생님은 제가 그 친구와 단지 성향을 맞지 않는 것뿐이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그 친구들 무리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사를 가게 되면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힘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그걸 할머니나 아빠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할머니와 아빠는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였으니까요. 그 시간을 버티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은 아무도 없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폭력 정말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아니었기에 신고할 친구도 없었고, 어른들도 크게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제대로 된 학교폭력 대응법에 대해 교육받은 적이 없었죠. 그저 힘이 세고 잘 싸우는 친구들이 소위 일진이 되었고 학교 내 일진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움직이고 그게 그 아이들의 최고의 명성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반에서 괴롭히기 쉬운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시절 내내 참 많이도 불려다니고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1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모르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게 이때 후유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른 부모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집에 오는 건 1년에 10번이 채 안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했었고 저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아빠와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갈 무렵 저와 할머니는 드디어 그 쪽방촌을 벗어나 다른 동네 영세민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만큼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그 동네를 벗어나 나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는 동네로 간다는 게 그저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 남모르게 마음고생을 하고 혼자 울며 사춘기를 견딘 저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혼자 소심하게 있는 것보다 활발하게 지내는 것이 내가 공격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다짐했고요. 그리고 집에 오지 않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이제는 귀찮음과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기댈 곳은 없다. 나 혼자 견뎌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며 아빠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돈이나 꼬박꼬박 갖다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한 번도 옆에 없는 아빠 따위 필요 없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나서 아빠가 그 전보다는 자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한 번 오면 일주일 정도를 지내다가 일을 한다며 지방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와 떨어져 있던 시간이 많아서인지 저는 집에 아빠가 있으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돈이나 벌러 갈 것이지. 이번에는 왜 이리 오래 있는 거지? 이런 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빠가 살갑게 말을 걸면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지연이 요즘 학교에서는 별일 없지?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뭐야?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는 왜 물어요? 저 친구 없어요. 그런 거 아빠가 알아서 뭐 하게요? 아빠도 궁금하니까 묻지. 동 말을 하는 게 없으니 궁금해서 그런다. 그냥저냥 지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별일도 없어요. 됐죠? 제가 차갑게 대답하면 이놈의 가시나 아빠가 묻는데 그리 할 말이 없니? 하며 서운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빠가 정말 미워서 그랬다기보다는요. 먹고 살기 바빠 제게 관심이 없었던 아빠에게 이렇게라도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솔직하지 못했던 거죠. 어린 마음에 그런 식으로 아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거였고요. 지금 같았으면 제 속마음과 상처받았던 것들을 아빠에게 다 말하며 관계를 개선했겠지만요. 아무튼 아빠는 그때도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지방에 종종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셨는데 한 번 올라오시면 앓는 소리를 내며 며칠을 들어 누워 계신 적도 많았습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거라 일이 많이 고된가 보다 생각했고요. 아프다면서 누워있는 아빠를 안타까워하며 챙기는 할머니를 보면서 은근히 심술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1 겨울에 하교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늘 집에 오면 저 혼자 허공에 다녀왔습니다를 외쳤는데 그날 집에서 다녀왔니? 하고 저를 반겨주시는 아빠를 보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한테 뜻밖의 말을 하시는 겁니다. 지연아, 내일 토요일 아니냐? 아빠랑 시내 나가서 너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을까? 네? 갑자기 왜요? 저 필요한 거 없는데요? 그냥 고기 사서 할머니랑 집에서 먹어요. 시내 나가기 귀찮아요. 난데없이 저와 외식을 하자는 아빠 말에 저는 너무 어색하고 싫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제가 싫다는데도 굳이 둘이 나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조르시더라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나가서 먹는 거랑은 다르잖아. 아참, 너 요즘 애들이 다 스마트폰 쓰는데 너만 없지? 아빠도 계속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야 사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내일 나가서 너 핸드폰도 사줄 테니 아빠랑 데이트 좀 하자. 핸드폰? 핸드폰 사준다고요? 그럼 갈게요. 정말 사줄 거죠? 우리 반에 스마트폰 없는 애는 나 혼자긴 해요. 핸드폰 사준다 그럼 갈게요, 아빠. 저는 핸드폰을 사주겠다는 아빠 말에 냉큼 다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빠는 저와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한다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다듬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데이트할지도 모르는 건데 이쁘게 하고 나가야지. 마지막은 무슨... 아빠, 뭘 그리 꾸미고 나가요. 얼굴도 까매서 티도 안 나는구만. 저는 들떠있는 아빠에게 괜한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빠가 사고 이후 다리를 저는 건 알고 있었지만 왠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다리가 불편해지는 듯 했어요. 그냥 내 느낌인 건가? 아빠가 유독 몸이 불편해 보이네? 저는 아빠가 힘겹게 걸음을 걷는 뒷모습을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끌다시피 하며 걷다 보니 그쪽 신발은 반대쪽보다 더 헐어 있었어요. 너덜해진 신발을 보니 괜스레 서글프고 아빠가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눈물이 솟구쳤지만 도리질을 하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저는 아빠와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 흔한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도 없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저와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뭐 먹고 싶니? 어디 가고 싶은 곳 없었어? 저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빠가 그런 좋은 식당 한번 데려가 주지도 못했네.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는데 시간만 흘러갔구나. 언제 우리 딸이 이렇게 컸어? 그날따라 안 하던 말까지 하시는 아빠가 왠지 어색하기만 했던 저는 아빠 말에 대꾸도 없이 그냥 멋쩍게 웃기만 했고요.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그땐 처음 가봤는데요. 저 또래 친구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시를 가지고 먹고 싶은 걸 담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았달까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어색하게 있는 제가 부끄러웠고 발을 절며 음식을 골라 담는 아빠가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까요? 저는 눈물을 참고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우겨 넣었습니다. 여러 번을 오가면서 먹성 좋게 먹는 저를 보며 아빠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는 줄 알았으면 많이 좀 데려올 걸 그랬구나. 뭐가 그리 먹고 살기 바쁘다고 너랑 시간을 그렇게 안 보냈는지 모르겠다. 아빠 많이 밉지? 아빠, 오늘 왜 그래? 그런 소리 그만하고 빨리 먹고 핸드폰이나 사러 가요. 근데 아빠야말로 왜 이리 많이 못 먹어요? 오늘 안색도 안 좋은 것 같아, 아빠. 혹시 어디 아파요? 그날따라 파리해 보이는 아빠가 걱정되어 물었지만 아빠는 아무렇지 않다며 웃으셨습니다. 어? 아빠는 배가 많이 안 고파. 너나 많이 먹어라. 너 먹는 것만 봐도 아빠는 배불러. 근데 핸드폰이 그렇게 사고 싶어?
사달라고 말이라도 한 번 하지 그랬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 하는 걸 어떻게 사달라 그래. 딱히 연락 올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있으니까 갖고 싶긴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쇼핑몰을 구경하면서 아빠는 제게 옷과 신발도 사주셨습니다. 이렇게 입으니까 꼭 아가씨 같다. 우리 딸 지금 보니 나보다 엄마를 많이 닮았네. 언제 이렇게 이쁘게 컸어?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아가씨는 무슨, 나 우리 반에서 키 제일 작아. 어렸을 때 잘 못 먹고 커서 그렇지 뭐.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 아빠에게 찬물을 끼얹 듯 미운 소리를 해대는 저였습니다. 아빠와 대화를 한 적도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예쁜 말만 골라 하는 아빠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갖고 싶던 스마트폰도 샀고요. 저는 아빠랑 데이트를 한 것보다 핸드폰을 드디어 샀다는 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좋아하는 저를 보며 아빠가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때 문득 아빠가 웃는 걸 처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집에 왔던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잘 지내는지, 먹는 건 잘 먹는지,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저한테 잘 있었냐 묻기도 하셨지만 웃는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사서 돌아오는데 아빠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내가 너무 비싼 걸 사서 그런 건가 싶어 슬쩍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안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비싼 걸 골랐나 봐요. 다른 것도 좀 볼까? 아니야, 지연아. 아빠가 사주는 건데 무조건 최신 거 제일 좋은 걸로 사주고 싶다. 근데 아빠가 몸이 안 좋네. 집에 이만 갈까? 아빠, 이제 가요. 핸드폰 잘 쓸게요. 고마워요, 아빠. 몸이 아프시다는 아빠 말에 저는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비해 더 검어진 얼굴과 마른 몸에 비해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가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리고 철없었던 저는 아빠에게 따뜻하게 아프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네요. 그날 그저 아빠와의 데이트가 좋기보다는 새로 산 핸드폰만으로 신이 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집에 좀 더 계실 줄 알았던 아빠가 이제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와 좁은 아파트에 있는 게 불편했던 저는 아빠가 간다는 말이 은근히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갖고 싶은 핸드폰까지 샀으니 아빠가 있건 말건 크게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지연아, 아빠 이제 또 돈 벌러 가야 해. 이번에 가면 꽤 오래 집에 못 올 것 같다. 할머니도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라. 밥이랑 설거지는 네가 웬만하면 하고 청소도 도와드려. 알겠지? 이번에 가면 언제 볼지 모르겠구나.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알았지? 아빠도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 걱정 마시고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옆에 계신 할머니는 그날따라 계속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저와 아빠를 바라보시기만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니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할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스마트폰이 없어서 친구들이 주로 대화를 하는 단톡방에 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또래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수단이 생긴 거죠. 한동안 공부도 안 하고 스마트폰 세계에만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내 가난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어렵게 사준 핸드폰인데도 그날 이후 아빠에게 다정한 문자 한 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핸드폰을 사주신 이후 제 번호로 매일 문자를 보내셨어요. 딸 잘 있니? 공부 열심히 해라. 할머니는 잘 계시니? 네가 집안일 잘 도와드려야 한다. 밥 잘 먹어라. 뭐 이런 문자가 매일 왔지만 저는 아빠의 문자에 네 하며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늘은 저한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학교에 있는 할머니가 전화를 하신 거예요. 원래 학교에 있을 때는 전화를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놀란 마음에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디 아파요? 지연아, 지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집에 와야겠다. 갈 곳이 있어. 지금? 급한 일이에요? 할머니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아이고, 어쩌면 좋니? 할미가 아니고 네 아빠가 지금 많이 아파 그런다. 얼른 집으로 와.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아빠가 아프다는 말에 잠시 멍하더라고요. 분명 한 달 전에 돈 벌러 가겠다며 두 발로 걸어 나가셨는데 어디가 아프시다는 건지. 잘 울지 않는 우리 할머니가 울 정도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듯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벌써 채비를 다 하신 듯 했어요. 지연아, 가면서 얘기하자. 병원이 좀 멀어. 가면서 얘기하자는 할머니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번에 네 아빠 집에 오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얘기하는 거 용서해라.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실은 네 아빠가 많이 아파. 암 투병한 지가 꽤 오래됐어. 네가 걱정할까 봐 말을 못했는데 그동안 수술도 혼자 하고 항암도 혼자 했는가 봐. 근데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복수가 많이 차더라고. 힘들다고 병원에 입원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며칠 못 버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 미안하다, 지연아. 할미가 말 못해서. 네? 아빠가 암이라뇨? 언제부터 그랬는데?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줬어요? 당연히 말해줬어야지. 울면서 말하는 저를 보며 할머니도 엉엉 우셨어요. 제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던져서 부셔버리고 싶었습니다. 니까짓게 뭐라고. 아빠보다 니까짓게 좋다고 나는 아빠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한 번 못했나. 철없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네 아빠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 못했어. 아빠 아픈 거 알면 네가 얼마나 슬퍼하겠냐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하길래 할머니도 말 못한 거야. 이번에도 복수 찬 것만 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구나. 지연이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아무래도 네 아빠 세상 뜰 것 같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빠를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 후 큰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빠가 있다는 병실은 일반 병실이 아니었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이 지내는 병실이었고 저와 할머니를 본 간호사가 이러더군요. 김성철님 가족이시죠? 임종 면회하시면 됩니다. 아직 호흡도 있으시고 의식도 있으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말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꼭 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병실에는 한 달 전 보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육이 다 빠져버린 팔다리에 비해 불룩한 배, 온갖 기구에 연결된 선이 붙어있는 맨가슴과 핏기 없는 손이 보였습니다. 바지도 없이 기저귀만 찬 채 누워있는 중년의 남자가 제 아빠라는 겁니다. 아이고, 성철아, 엄마 왔다. 눈 좀 떠라. 지연이도 왔어. 얼른 정신 좀 차려봐라. 아빠는 제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눈을 희미하게 뜨며 손을 허공에 내저으셨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허공에 흔들리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 지으시더라고요. 호흡기를 차고 계셨지만 힘들게 말을 하셨습니다. 지연아, 학교는 어쩌고 왔어? 많이 놀랐지? 아빠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얼른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할 것 같네. 아빠 많이 밉지? 아빠가 밉냐는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너무 미워. 당연히 밉지. 나한테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동안 아빠 얼굴 많이 보고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또 헤어져야 하는 거야? 왜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아빠는 없냐고. 이제 같이 데이트도 자주 할 거라며. 근데 이게 뭐야? 아프고 나니까 그제야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미루고 미룬 시간이 너무 안타깝지 뭐니. 아빠가 너를 위해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생각해보니 내가 너를 위해 아빠가 뭐를 했나 싶은 거야. 네 얘기도 한번 들어준 적 없고 같이 맛있는 걸 먹은 적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딸이랑 데이트한 게 아빠는 너무 좋았어.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힘들 것 같구나.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다음에 나랑 또 데이트 해야지. 이제 나 졸업하고 돈 벌면 우리 식구들 재미나게 살 수 있는데 아빠가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 왜 자꾸 약한 소리를 해? 그래, 지연아. 아빠 다리 불편해도 우리 딸 결혼할 때는 옆에서 꼭 같이 손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할머니 잘 돌봐드리고 너도 건강하고 알았지? 아빠와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 저는 아빠 곁을 계속 지켰습니다. 아빠는 힘들게 숨 쉬면서도 가끔 눈을 뜨고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며 아빠를 원망했던 일,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미운 아빠와는 거리를 유지하며 살리라 결심했던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빠의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들은 눈 녹듯 없어지고 그냥 아빠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숨쉬기를 힘들어 하시는데 그때는 꼭 감은 눈 옆으로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나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게. 걱정 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봐 줄 거지? 이제 다 내려놓고 편히 하늘나라 가세요. 그동안 많이 아팠을 텐데 딸이 그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려서 정말 미안해요. 잘 가, 아빠. 아빠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아빠 손을 저는 한참 동안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말해주는 아빠의 투박한 손과 불편한 다리를 보면서 그제야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아빠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빠와 같이 막노동 일을 하셨던 친구분들이 와서 외로운 빈소를 채워주셨고요.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린 상주가 되어 아빠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빠는 아픈 와중에 저와 할머니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싶으셨는지 통장에 병원비와 장례비를 모아놓으셨더군요. 저 대학교 등록금 보태주겠다며 따로 적금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장례 후 아빠 유품을 정리하는데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아빠의 물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쉼도 안 된 나이에 가시면서 자기를 위해 산 물건은 하나도 없는 듯 했습니다. 새 옷도 없이 하나같이 달아빠진 옷들과 양말들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물건들 정리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불쌍한 내 아들, 내가 못나서 내 새끼 먼저 앞세우고 나는 죽지도 않네. 내가 죄가 많아서 며느리고 자식이고 다 죽이는구나. 가슴을 치면서 우시는 할머니를 보니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는 거니까요. 할머니, 이제 나 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왜 할머니 탓이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둘이 열심히 살아야지. 어?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꼭 효도할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 건강하게 있어야지. 그래, 우리 지연이가 있으니 할머니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야지. 우리 손녀 취직하는 것도 보고 결혼해서 애 낳는 것도 보고 죽어야겠다. 그렇게 아빠와 이별을 한 게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오래 살 거라면서 큰소리 치던 할머니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시면서 저는 혼자가 되었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시는 것도 보시고 취직해서 돈 버는 것도 지켜보셨네요. 결혼하는 건 못 보여드렸지만요. 저는 지금 대출이 조금 끼어있는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은 제가 이런 아픈 가정사가 있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겉으로 봐선 평범한 보통의 직장 여성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가끔 옛날 생각이 나면 순간적으로 예전 기억에 사로잡히면서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제 과거의 힘든 상처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쓴 끝에 지금은 어느 정도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 저를 괴롭혔던 친구와 저를 미워했던 선생님들도 용서하려고요. 지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만요. 그리고 제 사연이 돌아가신 아빠에게 닿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를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가난해서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미웠고 그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원망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알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그랬던 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요. 아직도 아빠가 밉냐고 물어보신다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저는 아빠를 이해해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 열심히 살게요. 제 마음이 아빠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